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른바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비롯됐던 수사 요 얘기를 좀 종합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어제 아무리 인터뷰나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도 그 깔끔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첩보 삭제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구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본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복사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용한 혐의로 본 직권남용과 공용 공전자기록 손상. 공용 예. 전자기록 손상. 네. 그러면 이게 복사본 삭제 지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적으로. 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사본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밈스에 올라간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전자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교에서 특정 학생의 성적에 관한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본 자료들이 아마 각각의 학교에서 뭐 나이스가 됐든 뭐 저도 졸업한 지 오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스. 예, 어디다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스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뭐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삭제한다든지. 그럼 범죄죠. 범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근데 나이스는 원본이잖아, 원본. 아니 학교에 있는 자료가 원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밈스에 올린 것 자체는 밈스에 올린 그 파일은 그게 원본인 거죠. 그러면 나이스 비교는 별로 적합한 비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이스에 한번 올리는 순간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밈스도 이게 삭제 권한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당한 삭제 권한 그거를 거쳐서 지웠다면 당연히 범죄가 안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런 거 없이 뭐 새벽에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뭐 아무도 모르게 막 지우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공용 전자 기록 해당성 여부를 보면요. 공용 전자 기록 상당히 좀 넓게 봅니다. 공문서의 범위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 기록 여기에는 해당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일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라고 해서 공용 전자 기록 손상죄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예가 있어요. 예. 이때 대법원이 설시를 이렇게 합니다. 정식 접수나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문서를 지워서 문제가 됐던 경우였거든요. 이 부분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올리기 전에 삭제했다는 취지의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결제나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그러니까 원본이 남아있지조차 않은 문서를 손상하고 올리지 않고 파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로 유죄 판결을 하는데 이때 처벌 가능한 범위로 특정한 이 설시와 관련해서 봤을 때 사본은 삭제가 됐지만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에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로 처벌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공무원들 업무를 할 때 산자부 뭐 파기했다 이랬는데 같은 논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판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영장 단계에서 비교적 소명 그러니까 입증과 증명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만으로도 사실 수사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영장 발부될 수 있는 그 차원 정도이지 이게 실체가 드러났다 유죄가 될 것이다 이게 공소유지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거 쟁점을 솔직히 근데 좀 잘못 잡았어요. 사본일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원본 자료가 있을 거예요. SI라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김영배 의원하고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 문답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종섭 장관의 그 답변이 뭐냐면 원본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본은 있는 거죠. 그렇게 거의 그래서 명시적으로. 질문 그러니까 드리는 제 말은 원본 자료가 남아 있고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그 밈스에 올리는 용으로 약간의 가공만 해서 뭐 예를 들면 따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원본의 100% 사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본과 사본이 다를 수가 있다. 네, SI 정보라는 게 예를 들면 100이 담겨 있다라고 할 때 밈스에 그걸 전부 다 올렸을 거냐 아니면 발췌하거나 편집을 일부 거쳤을 거냐 하는 거는 열어봐야 되고 일부 발췌와 편집을 거쳤다면 그 자체가 새롭게 성립된 하나의 공전자 기록이라고 볼 여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그거는 전자 기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자 기록이 아니라 종이 기록이라고 한다면
파일을 그러니까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정했다가 파일을 버려서 저장을 안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전자 기록이라고 하면 밈스에 올리는 순간에 그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열람이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본과 설명하고 사본이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지. 아니죠. 설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밈스에 올리는 목적의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원래 올리는 그 기관은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밈스용으로 만든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쟁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해경청장 이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서욱 그러니까 장관이 원본이 따로 보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사본을 없애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걸로 알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원본이 있는 걸 알면서 사본을 없애라고 한 거냐에 따라서 이른바 범의가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밈스라는 게 뭐 어디 다음 카페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에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런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카페에서 볼 수 있는 회원 등급을 좀 줄인 거 정도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비율을 모든 하면. 회원에서 뭐 예를 들면 임원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액세스 범위만 좀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율을 누가 하시던데 저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밈스라는 네트워크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성 같은 거 그것도 저는 분명히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뭐 원본 데이터 데스크탑이 있고 거기서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밈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도 저는 보호받는다고 보거든요. 그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범의 주관적인 범의는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저는 고의성도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범위를 그냥 제한한 것이냐 삭제한 것이냐. 제가 이게 같은 결로 느껴졌던 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중재위원 활동을 했었는데 기사 삭제로 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이 기사 삭제. 그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열람 차단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기사를 삭제하는 거예요. 내부 시스템에는 갖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갖고는 있고 공개를 안 한다. 예, 외부적으로 검색이 안 되고 네이버나 다음 등 이 기사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그냥 검색이 안 되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원본은 남아있다라는 사실관계는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 약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게 가공된 채로 유포가 되는 걸 막으려고 이런 이야기 이런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고 밈스라는 곳이 첩보를 그대로 올리는 곳이고 그것이 여러 단위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되는 것이 어쨌든 보안상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국방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그거의 제한 범위를 좁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이 정보에 접근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삭제됐다라고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냥 열람을 차단한 거예요. 이 차단 성격을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했다라고까지 법률적으로 평가해서 형사처벌을 할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저는 그 열람 제한이라는 거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 밈스에 접속하는 수많은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한 달에 6천 건인가를 삭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예를 들면 그 삭제가 정상적으로 되면 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삭제됐다고 근데 보는 지시자가 건데. 장관이잖아요, 장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삭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포괄적 권한이라고 본다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럴 이렇게 되는 수도 거겠죠. 있죠. 있다고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렇지. 이제 일단 직분이 네. 있어야 그렇지. 되니까. 자기 권한이 있어야 예,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봐야 직권을 남용해서 뭐 부당하게 삭제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아무튼 식이겠죠. 정리하면 천하람 변호사는 성립된다. 네.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에 해당이 된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렵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답은 법원의 판단을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다려봐야 된다. 실제로 밈스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저희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리는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볼 때 사본을 없앴는데 원본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없앤 거로 봐야 되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근데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삭제하는 행위들을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나요? 네, 왜냐하면 원본이 다 그럼 해당 그 단말기에 남아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에 대한 삭제 범행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뭐 법원이 판단 내려주겠죠, 뭐.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유동규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는 거고, 그죠? 네. 김용 부원장은 받은 적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받았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예, 뭐 아예 안 받았다. 지금 뭐 가능성 0%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정황을 좀 봐야 되는.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악의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고 봅니다. 일단 유동규 어제도 JTBC 단독 보도를 보면 먼저 불었다라는 거잖아요. 먼저 이야기했다. 검찰한테? 수사의 단서를 검찰에 먼저 던져줬다. 그럴 동인이 너무 풍부해요.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통상의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고 이야기를 하네. 그렇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최소한 가공하진 않겠구나라고 판단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지위 8억이 넘는 돈을 뇌물 성격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금액조차 검찰이 대단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례 3억 대장동 5억이라고 했다가 이 영장 청구할 당시에는요. 기소할 때는 그게 뭐 3억 2,500 대장동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추가로 5억 해가지고 8억 얼마로 나아가는데 그것도 현금 4억에 뭐 수표가 4억에 현금 1억이었다고 하다가 다시 뭐 현금 5억이었다고 막 바꾸다가 이거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 돈과 또 무관하게 8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지금 나오는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가 또 받았다. 뇌물 성격으로 받았고 최종 종착지가 나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쳐갔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정치권으로 자, 흘러갔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제 그 입장 듣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나 네. 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네. 지금까지 수사에서 전혀 안 밝혀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유동규한테까지 갔던 돈인 건 이미 다 나왔고, 네. 그것이 이제 기소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유동규 최종 종착지를 유동규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을 했던 건데. 네.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말을 바꿈으로써 김용 부원장으로까지 넘어갔다. 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애당초 기소 내용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8억을 받았다라는 사실까지 적시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그럼 이때 이 돈을 유동규는 어떻게 썼는가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라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 이야기는 그거 아닌가요? 근데 뭐 수사를 했어도 유동규가 입을 안 열었겠죠. 뭐. 그러니까 어차피 못 네. 밝혔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용처를 8억의 당연히 용처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냥 뭐 수사 기록 열어보면 당연히 뭐 수차례 물어봤겠죠. 이거 어디다 그러면 썼냐. 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유보하고 일단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수사 내용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젠가요 MBN 단독 보도를 보면 이게 유동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위례에서 이 사업을 했던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또 이 얘기를 처음 꺼냈고 이거를 유동규한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 그 유동규의 입이 뭐 지나치게 집중을 받기 때문에 뭐 유동규가 전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류의 사건에서 유동규의 입이 전부라면은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검찰이. 아니 제가 검사라도 유동규 한 사람만 믿고 어떻게 이 정도 큰 사건을 처리를 해요. 게다가 뭐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를 하지를 않나, 뭐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제1야당의 당 대표의 최측근을 뭐 구속영장을 치지를 않나. 그랬다가 기각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의 입 하나만이 증거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그 촌철님들의 이해를 돕게 했을 때는 좀 가르마를 타 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면 그래서 뭐 남욱이 돈을 어떻게 조성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동규한테 전달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주된 혐의점에서는 격까지도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이미 거기까지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거죠. 뭐. 다 나왔던 네.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정황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가르마를 타면은 그게 이제 뉴스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는 좀 정확히 가르마를 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요 점은 좀 정리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핵심은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부원장한테 그럼 돈이 흘러간 정황 내지 증거를 잡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 법원 출입하는, 그래서 이 사건을 직접 챙기는 기자랑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일단 기소됐던 8억과 무관하게 새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금이라고 설명을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네. 다른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돈이 공소장에 많으니까요. 보면은
이 뇌물을 수수하고 이랬다는 그 유동규가 받았다는 그 시점은 훨씬 앞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만들어서 넘겨줬다는 게 작년이잖아요. 4월에서 8월 사이. 예, 4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이게 별개의 돈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별개의 거 돈으로 보고 있다? 별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비교적 최근에 이 흐름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악의가 안 맞는 게 일단 뭐 유동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1년 전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남욱이 유동규한테 뺨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맞아서 더 이상은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녹취도 나오고 뭐 이래요. 그게 2014년 2월 말경의 술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보수 언론에서 이게 유동규랑 남욱의 연결고리를 왜 억지로 검찰이 맞춰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하느냐라고 문제제기식의 기사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요. 아니 이렇게 유동규한테 모멸감을 가져서 했다는데 돈을 8억이나를 막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이재명한테 흘러갈 걸 알면서 또 하나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 자기네들 4,400억 가져간 부분과 관련해서 환수 성남시가 하고 1,100억 원을 더 했다는 거잖아요. 협약에도 없고 어떤 계약 사안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단히 심하게 욕을 합니다. 공산당 같은 XX 저 뭐 XX 이런 사람에게 대선을 잘 치르라고 대금을 준다? 그 당시가 아마 뭐 정산을 하고 이러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재명으로까지 이 정치권으로까지 흘러갔다는 정황은 지금 사실상 유동규의 입 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억 투자해서 뭐 5천억을 벌게 해줘도 그 중에 몇백억 더 떼가면은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3억 투자해서 100억 벌 수 있는데 이게 1,000억 단위 넘어간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한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모 이사죠. 게다가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뭐 뭐 누구죠? 무슨 뭐 정민용. 네, 정민용이라든지 뭐 쭉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거 수사할 때는 이게 우리가 뭐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결국은 이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일방의 진술만 있어도 굉장히 신빙성 높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거는 햇살 아래 나올 만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 얘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오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핵심 스모킹 거는 그거라 봐요.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면 김용이 받았다가 대장동이 이게 일이 터지니까 약간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은 1억 정도는 반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일부라도 반환한 정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조금 전에 일단 그 장유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기소된 그 8억과는 네, 별도의 돈이다. 별도. 그 이렇게 시점도 되어버리면 다르네. 일단 그게 별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가설은 무너지는 거죠. 민주당의 가설은 이거였잖아요. 지금 뇌물죄가 형량이 높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면은 중간 잔들죄 가서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거래를 시도했고 네, 네. 그래서 했던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이게 그 돈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죠? 추가로 하더라도 이걸 뇌물 왜냐하면 유동규에서 끊기면 유동규는 뇌물을 아니 그러면 전에도 그 받아왔던 이전에 사람이니까. 기소된 8억이라고 하는 네. 그냥 뇌물죄는 그대로 유지가 아, 되면서 예. 추가 기소가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공소 내용이 변경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이 돈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가 약간 그 구멍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분양 대행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양 거의 끝날 때잖아요. 대장동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마련한 거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했던 범죄 행위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뇌물 같은 경우는 약속도 처벌하는데 이게 지금 700억 단위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기서 정치자금법 8억은 솔직히
약간 격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자가 전원을 들으셨는데 네네. 일단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이 돈이라는 네. 것이었는지 요건 좀 확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것 같고 좀 네. 확인이 필요하도록 남겨놓자. 근데 요 후자여도 취지에. 저는 같은 논리가 통용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수사에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형량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면은 그 전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하나 의아했던 게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자 그러면 저기 아파트 구입 자금 혹시 이 8억 네. 여기서 나온 네. 것인가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렇죠. 뭉칫돈 갖다 주면서 너가 중간에서 다시 좀 빼먹은 말해서 거 아니냐. 뭐 김용 이런. 부원장을 긴급 체포하기 전에 네. 기밀 수사를 하면서 일단 그것까지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병 확보나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는 그게 접근법 아닌가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 요건도요. 이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의사가 그럴 개연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거든요. 일단 김용 씨 주장에 따르면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검사 출신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렀을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일단 김용 씨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수사가 굉장히 성급하게 된 거예요. 유동규 지금 뭐 병합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회에서 김용이랑 만났을 때 뭔가 입을 맞추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너무 이 수사 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뭐 구속영장 나온 상황에서 뭐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결국은 핵심은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캠프로 흘러갔느냐 이게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그러니까 도달 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수사의 뭔가 누가 뭐라 해도 키포인트는 김용한테 흘러갔던 8억이 또 다음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밝혀내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 뭐냐면 그 김용 부원장이 일단 돈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네. 터트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질문 드려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정치 자금을 요구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걸로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썼는지 물론 우리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민주당 경선에 쓰였는지 이재명 대표를 왜 쓰였는지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일부 뭐 배달 사고를 냈는지 이런 거는 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구속 전 단계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동규를 구속할 때도 뭐 유동규가 받은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이걸 뭐 다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검찰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받은 8억 중에 뭐 한 7억 받았다는 건가요? 뭐 정확히 유동규도 배달 사고 한 1억 냈다고 하니까 1억을 돌려줬다고 하니까 7억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7억 중에서도 유동규도 배달 사고 냈다고 인정하는 게 한 1억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랬나요? 예, 뭐 아무튼 뭐 6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일부 배달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개로 혹시 뭐 돈을 받은 게 있는지 이 대장동 일당이나 뭐 위례 일당으로부터 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보는 취지겠죠. 아니 뭐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은 물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 다 해봤는데 캠프로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가 돼버리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검찰이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그 지경에 봉착할 그렇죠. 것인가라고 그러면은 하는 그래야 저는- 최소한의 윤곽은 잡고 했었어야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최소한의 윤곽을 갖고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 친 다음에 검찰 관계자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언론에 보도된 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체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대단히 성급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에서 그 진짜 이 수백억을 수천억을 만지는 대장동 일당들이 우리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전달했다. 이거 신속하게 수사해야죠. 이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의 흐름이 민주당까지 다 연결될 때까지 김용은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수사검사라서.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이건 배제할 수 없는 게 저가 그러니까 이래서 박찬대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네. 했고 정성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되기 사나흘 전부터 이미 여의도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요 얘기는 인터뷰에서 이제 아니, 뭐 그 당연히 공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샜구나. 그랬을 수는 셌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겠다. 이 판단이 있을 수 네. 있겠죠. 빨리 하려고 했을 수밖에 없는 아니, 당연히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당연히 유동규도 빨리 나와야 할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김용이 뭐 돈을 받아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쓰고 배달 사고 냈다라고 하면 그거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검찰이 발표하면 검찰의 또 대국민 신뢰도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냥 뭐 네. 더 이상 애도를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그 얘기에 마저 점검을 해보죠. 네. 자,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 내지 네. 이재명 캠프로까지 이제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네, 네. 두 분이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설사 밝혀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안희정 전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을 비교적 꼼꼼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구도가 상당히 같습니다. 이 대선을 치러야 돼요.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책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당시에 대선을 치른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수사가 겨냥하지 못해요. 왜? 후보를 또 보호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어떤 내역을 세세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니까 예.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 대선 자금 수사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거죠? 말씀드리는 예, 예,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사 김용 씨가 돈을 받았더라도 그것조차 본인은 이제 항변을 하고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또 문턱을 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회창 뭐 후보가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죠. 없었죠. 양쪽 다 서로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보호하는 거죠. 예, 네, 대선 보호하는 자금 거죠. 대선 자금 수수는 먼저 다 밝혀냈지만 네. 그렇게 되네. 예. 저도 사실 장 변호사님이랑 네. 생각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와 조금 달라지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대통령이었고 이회창 총재는 낙선했지만 그래도 꽤 유력한 총재였습니다. 저희 당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플랜 B가 없다라는 평가를 뭐 당시에도 비슷하게 받았던 거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플랜 B가 없다는 평가, 당내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 대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약간 다른 리걸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막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의 경우랑은 좀 다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용이나 뭐 아직 정진상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당시 노무현 이회창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실제 뭐 알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관여도나 주범성을 좀 떨어뜨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은 이게 사법 논란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물론이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 건으로 한정을 하면 네. 이재명 대표를 이 문제로 사법적으로 엮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돈이 흘러 들어서 쓰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해야지 있음을 처벌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돈이 있고 예를 들면 나는 구체적인 건 관여 안 하겠지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 정도라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근데 지금 김용 네. 부원장 아예 지금 뭐 그 답변도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어려워지죠 거다. 수사가. 예. 하지만 뭐 유동규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의 그 진술이라는 거는 물론 또, 그렇긴 예, 하겠죠. 어떨지 그래서 봐야죠. 그러면 아무튼 근데 최종 종착점을 이재명 대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가정을 그건 해놓고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한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세 달. 네. 전 더 많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사가 저는 아마 투트랙으로 갈 건데요. 저는 김용의 입에서 과연 빨리 뭐가 나오겠느냐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라는 게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라는 거는 그때 당시 경선 단계에서 돈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수사가 또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러겠죠. 예, 돈을 쫓아가는 수사에서 만약에 이제 돈을 쓴 조직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급물살 탈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처벌받느냐 보다도 민주당 경선에 이 돈이 쓰였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라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당시에 경선 패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은 커질 겁니다. 뭐.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천하람 변호사 또 전계에 계시니까 네. 대선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보조가 들어가니까 회계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선관위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얼마의 돈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다 일단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데 경선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선 자금은 쓸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 준비한다는 사람들도 저같이 투표율 낮게 나와서 보전 못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슬프게도. 슬픈 얘기를 해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외에는 본선은 보통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 보전을 받기 때문에 주요 정당 후보는. 근데 경선 단계에서 조직화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모으고 자기 이제 힘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뭐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그 뭐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급하게 조직 만들려고 하면은 저는 8억은 사실 그 중에 조족지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로 그러면 그 경선에 쓰였는가를 만약에 검찰이 들여다보기로 하면 들여다볼 수 쉽지 있느냐는 않습니다. 예. 어렵다는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쉽지 거고요. 않죠. 예. 꼬리표가 없는 돈이어서 또 않습니다. 현금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추적도 안 되고 김용 부원장이 입을 안 연다면 네.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네. 성립되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렵죠. 저도 간단한 수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김용까지라 가서 김용이 돈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 해도 큰 문제니까요. 네, 네. 그렇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 건으로만 좀 한정을 한다면 이게 지금 뭐 그게 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두 분은 공통된 지금 네. 전망은 네, 그런 이 거예요. 건의 한정에서는 저는 저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라서 정치 스케줄과도 맞물려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에이, 뭐 그렇으니까 뭐 저희가 뭐 이동규 입을 언제 열어라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이 약간 기획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총선 스케줄도 있고 뭐 중요한 선거들도 있고 하니까 네. 하나의 뭐 모멘텀 분기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저는 총선 스케줄 고려하면 벌써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빨랐다. 네,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아무튼 일단 개시가 됐는데 아무리 그럴까 수사 속도를 늦추고 싶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김용 씨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럼요. 구속 기소하면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실제로 이상은 못 됐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사 기록이라는 게요. 수사 기록은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특히 주된 사람들의 진술 조서는요. 뭐 근데 예를 들면 유동규가 뭐 지난달 말쯤에 뭐 입을 열었다 치는데 이거에 대한 김용에 대한 수사를 뭐 예를 들면 뭐 내년 초에 시작한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 큰일 날 문제거든요. 일단 구속을 해놓고 나면 기소까지 20 며칠인가 이렇게 30 되는 네, 그래. 30. 아주 한 달이죠, 연장한다 한 달. 한다 해도. 예. 그러니까 일단 한 달 안에 김용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든 네, 네, 할 겁니다. 풀어주든 네.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을 봐야 구속 된다는 기소를 거죠. 하겠죠. 네, 거의 하겠죠, 뭐. 99%.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소를 한다고 치면 이제 공소장 내용에 이재명이라는 이런 섭자가 기재가 엄청 넣겠죠. 예. 넣는다고? 예, 저는 일부러라도 많이 넣을 거라고 입증하기 생각합니다. 어렵다면서. 그래도 넣을 겁니다. 예, 그게 최종 기착지가 이재명 후보라고 하고 있고 무슨 여러 다른 사건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증되지 않아도 엄청 이름 많이 넣고 이랬었잖아요. 검찰이. 뭐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치 자금으로 기소한다 그러면 근데 이름 빼기도 이상할 겁니다. 네. 예, 예. 그렇다. 왜냐하면 정치 이재명 자금. 뭐 하다못해 이재명 예비 후보 뭐 선거 활동에 쓰기 위하여 뭐 이런 식의 단어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실제 얼마가 쓰였다까지 안 쓰더라도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네, 어느 정도 네, 입증해야 네. 됩니다. 만약에 근데 김용 부원장이 진짜로 그 한 달 동안 입을 꽉 닫고 있고 뭔가 정황도 못 찾아냈다면 공소가 가능합니까? 기소가 그럴 때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소를 안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검찰이 그런 선택지를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냥 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 걸고 본다. 네. 이런저런 그 정황 증거 가지고라도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CCTV 이야기도 네. 나오고 뭐 메모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걸 다 현출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일단 정황으로. 기소해놓고 더 이제 보강한다 이렇게 되는 근데 겁니다. 기소해놓고 보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주장 사실이 맞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내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을 했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건 유동규 역시 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보면 특신 상황 이런 얘기 나온 적 오, 있어요. 네네. 홍준표 그 지금 대구시장 5천만 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나올 때 이게 또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유동규는 살아 있고 그때 예. 그 이제 그때는, 고 성일종 예, 의원 돌아가셨-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의 본인의 그러니까 진술이 내가 뭐 얘기한 대로 진술 조서가 잘 작성돼 있다라는 건 그냥 본인이 법정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때랑은 본인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데. 이게 맞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데 다 인정되는 이제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남냐? 증명력이 있는 진술이냐의 그렇죠. 문제가 신빙성의 남을 문제죠. 겁니다. 허위 신빙성, 믿을 진술이냐 만하냐. 아니냐. 네. 일단 그러면 기소는 된다고 봐야 돼요. 기소는 완전 무조건 100%라고 된다고 봐야 봐야죠. 될것 무조건 같습니다. 된다. 이제 공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별개 문제고.
그래서 기소를 하는 순간에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은 수없이 나올 거다. 수백 번 넣을 겁니다. 수백 번까지 모르겠지만 수십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와 무관하게 네네.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뭐 이런 위하여. 식으로.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약간 뭐 좀 정리가 좀 되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사법논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